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78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한 순간 4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목해 보였던 추석 명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의 교묘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고 그 충격적인 폭력 앞에서 순옥은 평생 지켜온 신념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한 어머니가 배신한 가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치밀하고도 통쾌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순옥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생체 시계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 통증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늘 준호가 온다니까 얼마나 기다려져요. 마른 손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순옥에게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온화한 미소로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옥은 넓은 한옥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슬에 젖은 감나무 잎이 가을볕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45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마당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혼자 관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추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불린 찹쌀을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손질해둔 나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순옥의 손놀림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25년간 보건소에서 일하며 익힌 꼼꼼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준호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송편을 만들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찹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반죽 사이로 어린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3살 때 처음 이 집에 왔던 그 아이가 벌써 45이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빨랐습니다. 물론 준호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순옥과 남편이 평생 지키기로 한 비밀이었거든요. 현관 앞에 놓인 우편함에서 신문을 가져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나, 순옥이 벌써 일어났네. 오늘 아들 온다며? 네, 손자도 데리고 온다니까 설레어요. 참 좋겠다. 우리 순옥이 복 많아. 할머니의 부러워하는 목소리에 순옥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나박김치, 도라지 무침,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까지. 모든 음식에는 순옥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9시네. 시계를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통 11시쯤 도착했거든요. 순옥은 서둘러 자신을 단정히 치장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차례상을 점검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한눈에 봐도 풍성하고 아름다웠어요. 순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10시 반쯤 되었을 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준호가 일찍 왔나 싶어 부랴부랴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어머나, 이장님.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요?
이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보통은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분인데 오늘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순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장은 거실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옥이 찬물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옆 동네 김복순이 할머니 사건 알지?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온 마을이 떠들썩했던 이야기였거든요. 70대 할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사건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 어머나, 정말이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할머니였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거지. 이장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순옥아,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고. 순옥은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왜 이장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더 심해진 것 같아. 우리 마을도 실버타운 들어선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외지 사람들이 와서 기웃거리더라고. 실버타운이요? 아, 순옥이는 모르나? 시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마을 뒤쪽 산자락에 대규모 실버타운 짓는다고 했어. 그러면 이 일대 땅값이 몇 배는 뛸 거야.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과 집이 갑자기 더 많은 돈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순옥이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야. 저요? 저한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순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장이 마치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순옥아, 내가 준호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하는 말이야. 요즘 준호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 들었어.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지난번에 마트에서 신용카드가 안 되더라고. 점원한테 한참 사정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이 힘들다고는 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이장님, 그래도 우리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제가 키운 아이라서 잘 알아요. 그래, 물론 준호는 착한 애지.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특히 며느리가 문제일 수 있어. 이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혹시 며느리가 이 집이나 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거나 그런 적 없어? 순옥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소영이 가끔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지내시기 힘드시죠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조심해, 순옥아. 세상이 각박해졌어. 이장이 떠난 후 순옥은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장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 준비를 계속했지만 손이 자꾸 멈춰졌어요. 문득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5년 전 보건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순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절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골 보건소라서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주사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자 상담, 예방접종, 심지어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순옥은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습니다. 남편도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둘이 힘을 합쳐 알뜰하게 살았어요. 특히 준호를 입양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3살 때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너무 작고 여린 아이였는데 첫날 밤에 계속 울어서 순옥이 밤새 안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준호가 처음으로 순옥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에게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준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였을까요? 예전처럼 순옥에게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고 집에 와도 금세 가려고만 했어요. 특히 소영과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오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소영의 말투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순옥이 감기에 걸렸을 때 소영은 어머님, 혼자 계셔서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장의 말 때문에 괜히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준호 가족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순옥은 서둘러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78살이지만 아직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 익힌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요즘 들어 혈압이 조금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은행 통장들을 정리해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25년간 모은 적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집과 땅까지 합치면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면 더욱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을 준호가 물려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이 재산을 소중히 여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가족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순옥은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준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긴장되었어요. 이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뒤이어 소영이 내렸는데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왜인지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서 들어와. 차례 준비 다 해놨어. 순옥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학원이 있다고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준호와 소영은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얀 백지에 깔끔하게 놓인 음식들이 정말 정갈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소영이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음식보다는 거실 곳곳을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순옥도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다했어요. 하지만 차례가 끝난 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크시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지 않으세요? 소영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괜찮다. 여기서 45년을 살았는데 어디 가겠니? 그래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 가까이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경우가 많던데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차례상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영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더니 잠시 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머, 이런. 소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급하게 부엌에서 나와보니 소영이 차례상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괜찮니?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비틀거렸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뒤로 휘청거리더니 차례상 쪽으로 넘어졌어요. 순옥은 재빨리 소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례상이 엎어지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송편이 굴러다니고 나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난장판이 되었어요. 어머나, 큰일 났네. 순옥은 급하게 소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한복 치마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야, 무릎이 아파요. 소영이 아픈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밀쳐서 넘어졌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소영을 붙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밀쳤다니요. 아니야. 내가 언제 밀쳤니? 소영이가 갑자기 넘어져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어. 어머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저를 밀치셨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다쳐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소영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준호야, 정말 나는 밀친 적이 없어. 소영 씨가 갑자기 비틀거려서 지금 우리 소영이가 다쳐서 피까지 흘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흥분해서인지 얼굴이 빨갛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순옥은 억울했지만 일단 며느리가 다쳤으니 치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소영아, 무릎부터 치료해 줄게. 순옥이 약상자를 가져와서 소영의 무릎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몸을 피하더군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준호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를 밀쳐서 다치게 하고 사과는 안 하고. 준호야, 정말 나는. 됐어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어요. 평생 우리를 무시해 왔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격해졌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에게 큰 소리 낸 적이 없던 그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야, 무시한 적이 언제 있었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요? 맨날 소영이 흉보고 우리 살림살이 간섭하는 게 저를 위해서예요? 순옥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언제 며느리 흉을 봤다는 건지, 언제 간섭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언제 그랬니? 지금도 거짓말하시네요. 소영이가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소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소영의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준호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순옥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제 아내가 피까지 흘리고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찰싹. 준호의 손이 매서운 속도로 순옥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얇은 노인의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키운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자신이 한 일에 놀란 듯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과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42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에게 맞았다는 충격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보다는 당황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서 있었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저도 놀랐어요. 준호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마치 자신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우리 먼저 갈게요, 어머니. 준호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차례를 지낸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준호야. 순옥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도 생각 좀 해보세요. 준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순옥은 잘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는 건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면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무릎에 붙인 반창고가 유독 커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요. 소영이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옥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순옥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송편과 나물들, 엎어진 차례상이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순옥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 없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영을 밀친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넘어지는 소영을 붙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밀친 것이 되었을까요? 1시간 넘게 걸려서 거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차례상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남은 음식들로 상을 다시 차렸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정갈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오른쪽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준호가 정말 날 때렸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78살 노인이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순옥은 제대로 앉을 수 있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차려놓은 차례상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날 때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영이를 밀친 적도 없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2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급하게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혹시 준호가 사과하러 다시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이웃집 김할머니였어요. 순호가 괜찮니? 아까 소리가 나더라.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뺨의 상처를 손으로 가리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뭔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김할머니의 눈이 순옥의 뺨에 남은 상처를 포착했습니다. 순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그런데 아까 큰 소리가 나더라만. 준호 왔다 갔지? 김할머니는 예리한 눈으로 순옥을 살펴봤습니다. 5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 순옥의 성격을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세요. 순옥이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옥아,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김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저를 때렸어요. 뭐라고? 준호가 너를?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소영이가 차례상에 부딪혀서 다쳤는데 제가 밀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가 화를 내면서 순옥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설마요.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순호가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요즘 자식들은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김할머니의 말이 이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특히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김할머니가 떠난 후 순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처럼 소영이 일부러 그런 걸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순옥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42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밤새 뒤척이며 어제 일을 계속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4시 반에 걸려오는 전화라니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준호가 사과하려고 전화한 건 아닐까 싶어 서둘러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옥은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 친절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무릎은 어떠니?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소영이 마치 순옥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순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며느리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가 가서 어제 일 정리하고 싶은데요. 정리? 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순옥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준호와 소영이 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둘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는 순옥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순옥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소영의 태도는 어제와 묘하게 달랐습니다. 무릎 부상 때문인지 살짝 절뚝거렸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시선이 어제보다 더 세밀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소영이 부엌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순옥이 말렸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다쳤으니까 앉아 있어. 순옥이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소영이 전화를 받으며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은 찻잔을 준비하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현관 근처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대박이라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 실버타운 확정됐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영이 실버타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 집 땅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5억은 될 거예요. 실버타운 들어서면 10억도 가능해요. 순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시어머니예요. 완전 고집쟁이라서 어제도 집 얘기만 나왔다 하면 바로 토라지더라고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극을 좀 했어요. 차례상에 일부러 부딪혀서 다친 척하고 시어머니가 밀쳤다고 했거든요.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일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완전히 속았어요. 지 와이프가 다쳤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화내면서 시어머니 뺨까지 때리더라고요. 소영이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분위기 파악했을 거예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해결할 거예요. 우리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회사도 곧 망할 것 같고 제 카드빚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이 집 팔면 다 해결되잖아요. 순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소영의 친절도 걱정도 어제의 사고도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 많으시고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우리가 팔아서 돈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 아니에요? 소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시어머니 눈치 보는데
제가 잘 구슬려 볼게요. 어제처럼 몇 번 더 하면 시어머니도 포기할 거예요.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잠깐 후 소영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에서 전화가 와서요. 그래.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영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순옥은 소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친절한 말투 속에 감춰진 탐욕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님, 요즘 혈압은 어떠세요? 괜찮다. 혼자 계시니까 건강관리가 힘드시죠? 역시 가족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소영이 또 그런 말을 꺼냈지만 이제 순옥은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준호와 소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순옥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어요. 차가 마당을 빠져나간 후 순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가운 계산과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답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오전 9시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걸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순호가 괜찮니? 어제 준호 왔다 갔다며? 이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네, 왔다 갔어요. 무슨 일 없었어? 김할머니가 뭔가 이상했다고 하던데. 순옥은 이장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였어요. 소영의 가짜 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장님, 사실은 순옥이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차례상 사건부터 준호의 폭력 그리고 소영의 통화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이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나쁜 것들. 순호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소영이가 다시 전화하면 녹음해봐. 이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순옥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 볼게. 혼자 당하지 말고. 이장이 떠난 후 오전 11시쯤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순옥의 간호사 시절 동료였던 영숙이었어요. 순옥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영숙은 순옥보다 2살 어렸지만 함께 20년 넘게 보건소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영숙아, 어쩐 일로? 이장한테 연락 받았어.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서?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이 벌써 영숙에게 연락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남의 일에 손 놓고 있었니?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서로 도왔는데.
영숙이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순옥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순옥이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영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순옥아, 이거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요? 응,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 딸이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든. 소개해 줄게. 영숙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내 법무법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 즈음에는 또 다른 동료인 정자가 왔습니다. 정자는 순옥보다 5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순옥아, 영숙이한테 들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정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 며느리 혼내줘야겠어. 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를 25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정자의 격한 반응에 순옥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오후 3시쯤에는 마을 부녀회장인 미자가 왔습니다. 미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정보통이었어요. 순옥 언니 소문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벌써 소문이 났어요? 이장님이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하셨나 봐요. 다들 언니 편이에요. 미자가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순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김할머니가 완전 화나셨어요. 어제 창문으로 보셨다면서요. 소영 씨가 일부러 넘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마트 사장님도 증언할 수 있대요. 소영 씨가 카드 안 돼서 난리 쳤던 거 기억한다고. 미자가 전해주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순옥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교회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권사님과 집사님 2분이었습니다. 순옥 권사님, 기도해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질 거예요. 종교적인 위로이긴 했지만 순옥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온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마음을 데워줬어요. 그날 밤 9시쯤 순옥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순옥은 감동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장의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간호사 동료들의 우정도 변함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그대로였어요. 특히 영숙이 변호사까지 연결해 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어요. 김할머니의 목격 증언은 특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 사장의 증언도 소영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네요. 내일부터는 정말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순옥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났어요. 소영과 준호가 아무리 교활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순옥은 생전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간판을 보니 사랑 나눔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순옥은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78살에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순옥 어르신이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영숙의 딸이 소개해준 김민정 변호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변호사 앞에서는 왠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김민정 변호사의 배려 깊은 말에 순옥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담실에서 순옥은 지난 사흘간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차례상 사건부터 시작해서 소영의 통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메모를 해가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중간중간 정말요? 그럴 수가 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순옥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먼저 재산 보호부터 해야 해요. 지금처럼 놔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김민정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전에 기부하는 거예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금을 만드시면 됩니다. 기금이요? 네, 이순옥 의료봉사기금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어르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의료비 지원이나 장학금 같은 용도로요. 순옥은 마음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재단 소유가 됩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상속을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김민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옥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확보해야 해요. 소영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녹음해 보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 사용하실 줄 아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친절하게 녹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중요해요. 김할머니 말씀하신 분 증언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상담을 받고 나서 순옥은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상황에 명확한 방향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이장에게 먼저 들렀습니다. 이장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어떻던가?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면 된대요. 그리고 증거도 더 모아야 한다고 하고요. 이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됐네. 김할머니한테도 말해야겠어. 증인으로 나설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장님, 혹시 소영이가 또 전화하면 녹음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휴대폰 녹음 앱도 깔아줄게. 이장이 순옥의 휴대폰에 직접 녹음 앱을 설치해줬습니다.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순옥은 재산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2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적금이 10여 개나 되었습니다. 남편 보험금도 상당했고 집과 땅의 가치도 생각보다 높았어요. 모두 합치면 정말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순옥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비공식 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김할머니, 미자, 마트 사장, 그리고 간호사 동료들까지 모두 8명이 왔습니다. 자,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순옥이를 도와서 그 나쁜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순옥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정자가 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증언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창문으로 본 소영의 행동이 어떻게 의심스러웠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봐온 눈인데 틀릴 리 없어요. 마트 사장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소영 씨가 지난달에 카드 3번이나 안 됐어요. 현금도 없어서 물건 못 사고 간 적도 있고요. 영숙이 변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내가 김민정 변호사랑 계속 연락하면서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미자는 마을 여론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혹시 소영이가 다른 소문 퍼뜨리면 바로 대응할게요.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정하고 나니 순옥은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이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기다렸던 기회가 왔습니다. 소영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옥은 이장이 알려준 대로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제 순옥에게는 가식으로 들렸어요. 잘 지냈다. 어머님, 사실 준호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혹시 당분간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옥은 소영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더 쉽게 조작하려는 거였어요. 그건 좀 어렵겠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대화를 더 나누다가 순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도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바로 이장에게 연락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야,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 영숙이한테 보내자.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순옥은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기금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순옥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이순옥 의료봉사기금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김민정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이 문을 열자 준호와 소영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준호가 대뜸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재단에 재산을 기부했다면서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옥은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재단 쪽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일 아니니? 순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준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저는 외아들인데 왜 상관없어요? 소영이 준호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지만 이제 순옥에게는 소영의 눈물이 전혀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순옥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영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뭘? 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 재산 얘기하고 어떻게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지 계획 세우는 거 다 들었어. 순옥이 단호하게 말하자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런 오해라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준호가 소영과 순옥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 여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소영이 다급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준비해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여기 녹음된 게 있어. 순옥이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소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소영의 진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거야.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구슬리면서.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여보, 이건 조작된 거예요.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소영이 발버둥을 쳤지만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내가 내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순옥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소영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엄마, 대박이라니까요. 이 집 땅값이 최소 5억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소영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소영아,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여보, 들어봐요.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이용한 게 가정을 위해서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맞은 것도 내가 일부러 연출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차례상에 일부러 부딪힌 것도 실수야? 준호가 소영의 어깨를 붙잡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순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순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가 소영이한테 속아서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네요. 준호야. 순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재산은 이미 재단에 기부했어. 어머니,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안 돼. 내 결정이야. 순옥의 단호한 말에 소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생활이 힘들면 내가 일을 하든지 절약을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재산을 노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권리라고? 내 뺨을 때리게 만든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순옥의 일침에 소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소영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소영아,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어. 여보, 그래도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됐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야지. 준호가 소영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서 죽으셔도 저희는 모를 거예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순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옥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옥과의 대결에서 완패한 지 사흘 후 소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된 후 냉랭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10억 가까운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준호 씨,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소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호에게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흘 전 순옥의 집에서 돌아온 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봐요. 어머님이 아무리 기부하셨어도 아들인 당신한테는 유류분 권리가 있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소영아, 그만해. 뭘 그만해요?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도 곧 문 닫을 것 같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카드 빚만 3천만 원이 넘었고 준호 회사도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 당신 정말 답답해요. 당신이 어머님을 때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소영이 따지듯 말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몇 군데 법무법인에 전화해 보니 대부분 어려울 거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 곳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영은 준호 몰래 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부인 말씀 들어보니 승산이 아예 없지는 않네요. 정말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착수금만 500만 원 정도. 그 정도야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소영은 당장 신용카드로 착수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미 한 개에 가까운 카드였지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며칠 후 순옥의 집에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통지서였어요. 이게 뭐야? 순옥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바로 김민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어르신,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기면 어떡해요? 이기지 못할 거예요. 어르신께서 생전 증여를 하신 이상 유류분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민정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순옥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소송만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가 아들을 냉대해서 그런 일이 생겼대. 원래 성격이 까칠하다더라. 며느리를 너무 구박했나 봐. 이런 소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미자가 조사해 봤어요. 알고 보니 소영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퍼뜨린 거였습니다. 언니 소영이가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자가 순옥에게 보고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고집센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고. 순옥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을 악인으로 만들려는 소영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까지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장이 알아본 결과였습니다. 순호가 준호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어. 정말요? 순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소영 편을 든 거였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힘든 것은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소영의 여론 공작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재산을 다 기부하는 건 좀.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눈빛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워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순옥 씨, 요즘 힘드시죠? 마트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마을에서도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화해해야 한다며 순옥을 압박했거든요. 순옥아,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하는 게 어떨까? 아이들 앞에서 이런 싸움 보이는 건 좋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옥은 답답했어요.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아요. 약을 늘려야겠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자칫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법원에서 서류가 오고 소영은 계속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소영이 언론에까지 제보한 거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고집센 시어머니 vs 서운한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물론 순옥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의 고집이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식의 논조였거든요. 기사를 본 순옥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장님,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순옥이 이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 나쁜 것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지. 이장이 화를 내며 위로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순옥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답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순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문 기사의 파장은 순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순옥은 마트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기 그 할머니 아니야? 신문에 나온. 아들한테 재산도 안 주고 혼자 다 해먹으려는 그 사람? 요즘 노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순옥은 급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순옥 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 집사였어요.
언니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순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무래도 가족 간에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뭘 용서해야 하나요? 아이고, 언니. 그래도 아들인데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김 집사의 말에 순옥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순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옥아, 좀 힘든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마을 부녀회에서 회의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내 편에서 돌아섰어. 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가 계속 전화로 설득하고 다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말에 넘어가고. 이장의 말을 들으며 순옥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영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 어른들까지 압력을 넣고 있어. 화해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 그런 분들도요?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믿어주던 어른들까지 돌아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소영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뭔가 말을 했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을 경로당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들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순옥아, 우리가 와서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경로당 회장인 최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순옥이 할머니들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순옥아,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건 좋지 않아. 네.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하는 게 어떨까? 할머니들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옥아, 미안해. 나도 좀 곤란해졌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이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순옥은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소영이 쪽 변호사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변호사 지원까지 끊어진 순옥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정자까지 연락이 왔어요. 순옥아,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언니도요? 우리 아들이 취직 문제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일에 관여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하나둘씩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의 조직적인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옥 어르신, 혈압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입원이요? 네, 이대로 방치하시면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순옥은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집을 비울 수 없었거든요. 약으로 버텨보겠어요. 그날 밤 순옥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순옥은 자신의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소영이 말대로 재산을 나눠줄 걸 그랬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맞은 것도 내가 참을 걸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순옥은 점점 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김민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재단 기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해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김민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뭐가 옳은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순옥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지친 발걸음으로 문으로 향했어요. 과연 누가 이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올까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옥이 문을 열자 김민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옥이 변호사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순옥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네, 조금. 순옥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어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어르신, 상대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어요. 무슨 자료요? 준호 씨의 입양 관련 서류들이에요.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서류를? 소영 씨가 시청과 고아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나 봐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김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순옥에게 보여줬습니다. 42년 전 입양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이걸 근거로 준호 씨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순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양 사실이 공개되면 준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럼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나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면 피할 수 없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어르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재판 전에 합의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시면. 김민정 변호사의 제안에 순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순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입양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42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순옥은 36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여보, 고아원에 가볼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순옥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내 고아원을 방문한 날 순옥은 운명처럼 3살짜리 준호를 만났어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놀고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여기 오게 됐어요. 워낙 내성적이라 적응을 힘들어해요.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순옥의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 작은 아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순옥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순옥과 남편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준호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자. 우리가 친부모인 것처럼 키우자. 그날부터 순옥은 준호를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밤에 열이 나면 밤새 간병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 당하지 않게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준호도 순옥을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준호를 보면 순옥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순옥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준호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걸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는 게 낫다. 남편의 유언 같은 편지를 읽으며 순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판에서 입양 사실이 드러나면 준호가 받을 충격,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꼈어요. 소영이 이런 식으로 준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옥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순옥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2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준호가 진실을 모른 채 살게 할 것인가. 소영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뻔해요.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입양 사실이 공개되면 준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다고 생각할 거였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도 함께한 추억도 모두 거짓말로 여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계속 싸우는 것도 괴로웠어요. 소영이 이 카드를 계속 들이밀 텐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걸까요? 순옥이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재산을 나눠줄 걸 그랬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 같은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남편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옥은 결심을 내렸어요. 여보, 진실을 말할게요. 준호가 상처받더라도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준호 스스로 선택하게 할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순옥도 새로운 결심을 안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 6시 순옥은 간밤에 내린 결심을 되새기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했을 거예요. 순옥은 아쉬움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9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마당에 들어서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혹시 박순옥 어르신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한수라고 합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기금을 만든 바로 그 재단의 이사장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나, 이사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어서 들어오세요.
순옥이 황급히 정한수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이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어르신, 먼저 이순옥 의료봉사기금 설립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옥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사장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특별한 이유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한수 이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혹시 25년 전에 시립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폐렴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한겨울에 고열로 생사를 오가던 순옥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25년 전 겨울,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 정민이요? 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정민이에요.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한수를 바라봤어요. 그때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니요. 어머나, 정민이가 이렇게 컸구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제가 고열로 의식을 잃었을 때 어르신께서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병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순옥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9살 정민이가 폐렴으로 고생할 때 자신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께서 계속 손으로 열을 식혀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제가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게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정한수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그 후로 어르신을 찾고 싶었는데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 설립 소식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해 봤더니 정말 어르신이시더라고요. 순옥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도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정민아, 아니 이사장님. 정말 잘 자랐구나.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한수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어르신을 찾으면서 모은 자료들이에요. 사진에는 젊은 시절 순옥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사진이 남아 있었구나. 순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정한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순옥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민정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옥은 정한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소영의 조작, 준호의 폭력, 그리고 입양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한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분노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정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를 이기적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한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저희 재단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순옥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어요. 어르신, 저는 어르신께 빚진 사람이에요. 목숨의 은인이시잖아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어르신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정한수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순옥에게 건넸어요. 저희 재단 법무팀장 연락처예요. 최고 수준의 변호사예요. 이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입양 사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정한수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호 씨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어르신의 진심을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42년간 받은 사랑이 거짓일 수는 없어요. 정한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저희 법무팀과 함께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이건 제 인생의 숙제였어요. 정한수가 떠난 후 순옥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도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순옥이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한수 이사장이 약속대로 재단 법무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동행했는데 모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은 순옥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승소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가장 연륜이 있어 보이는 최 변호사가 단언했어요. 순옥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판 당일 순옥은 정한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김할머니도 증인으로 참석했고 마트 사장과 간호사 동료들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준호와 소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소영의 얼굴은 파리했고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소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양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준호 씨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핵심은 생전 증여의 유효성입니다. 소영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구박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75살의 할머니였지만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저는 추석날 창문으로 모든 걸 다 봤어요. 김할머니가 소영이 일부러 차례상에 부딪힌 장면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제가 75년을 살아본 눈인데 틀릴 리 없어요.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소영이 친정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최소 5억은 될 거예요. 실버타운 들어서면 10억도 가능해요. 소영의 계산적인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 사장도 증언대에 섰어요. 소영 씨가 카드가 안 돼서 물건을 못 사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모든 증거가 소영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수가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정한수입니다. 박순옥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는 25년 전 고아원에서의 일을 감동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써오셨어요. 그런 분이 이기적일 리 없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영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입양 사실을 들고 나왔지만 순옥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는 제가 3살 때 입양한 아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지만 순옥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하지만 42년간 제가 쏟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준호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그래, 준호야.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미안해. 숨겼던 거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준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42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였을 리 없다는 걸 마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생전 증언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옥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소영은 절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고 준호는 순옥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1년 후 또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의 한옥마당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가득했어요. 이순옥 의료봉사기금을 받는 15명의 아이들이 가족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12살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되찾은 첫 번째 수혜자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소를 넣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정한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순옥에게 진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우리 팀이 이길 차례예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정한수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오후 3시쯤 대문에서 조심스럽게 차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이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홀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결 여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작년 재판 이후 소영과 이혼한 그는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왔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후 오히려 모자 관계는 더욱 진실해졌거든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네요. 준호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야.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지.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준호를 둘러싸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 아드님이에요? 그래, 내 아들 준호야. 순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소개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진짜 아들인지 의심했는데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삼촌. 아이들의 맑은 인사에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큰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고3인 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장학금 받지 못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순옥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순옥은 준호와 단둘이 마당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과 이혼한 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니 외롭지도 않고. 순옥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해질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순옥이 아이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간 후 순옥은 거실에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만족과 평화가 가득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준호도 진짜 내 아들이 됐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순옥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한옥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순옥의 모습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폭풍 같았던 지난 1년을 뒤로하고 이제 그녀에게는 평화로운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순옥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